배를 타던 날, 영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선장 박 씨가 확실히 처리한다고 했잖아.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들어올 거예요. 통영에서 30년간 횟집을 운영하던 68세 할머니. 은퇴 기념으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온 제주도 여행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을 하자 무서운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와 빚, 제 앞으로 5억 원의 생명보험금까지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68세 할머니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된 김영자입니다. 통영 바닷가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했어요. 어제 마지막 손님을 받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네요.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났다니. 손에 밴 생선 비린내도 뜨거운 기름에 튀는 소리도 이제 추억이 되겠죠. 가게 문을 잠그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본 횟집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공간을요. 친구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바닷가를 함께 걸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저와 중학교 동창이에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절친이죠.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서로의 인생을 다 알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주는 그런 사이거든요. 바닷가에 나가니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습니다. 순자와 함께 방파제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이 바닷가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던 기억부터 남편과 함께 횟집을 시작했던 날까지.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30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다면서요.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텼죠. 아들 종우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학비는 꼬박꼬박 보냈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종우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나간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가끔 전화로 서울에 집 한 채 사드리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바닷가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거든요. 남편과 함께 일궈낸 횟집도 여기 있고 평생 정든 이웃들도 여기 있어요. 순자가 종우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울에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좀 서운했어요. 엄마가 은퇴한다는데 내려오지도 못하다니. 물론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30년 넘게 일한 어머니의 은퇴를 축하해주러 올 수는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도 함께 있어줄 수 있었을 텐데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향의 향기죠. 짠내와 함께 섞여 있는 생선 냄새,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까지. 이 모든 게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요즘도 며느리가 보험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은정이 말이었나 봐요. 가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보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보험 설계사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뭘 조심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정이는 제 며느리인데 설마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종우와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는데요. 물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연락도 하고 그랬거든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은빛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이런 걸 보면 도시로 갈 마음이 없어진다고 중얼거렸더니 순자가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 나이에 뭐하러 낯선 곳에 가서 사냐고 맞장구 쳐줬어요. 여기가 최고라고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웠는데요. 다른 곳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보다 편한 곳은 없을 거예요. 매일 보는 바다지만 언제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신비로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또 말했어요. 종우랑 은정이가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요. 가족이라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평소 순자는 따뜻한 사람인데 오늘은 왜 그렇게 경계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요? 내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자는 워낙 입이 가벼운 편이라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죠.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횟집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30년 동안 바쁘게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아도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려 퍼지는 조용한 집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기대도 됐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종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아마 바쁠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은퇴했다는데 축하 한마디는 해줘도 되는데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종우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도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평화로움을.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은퇴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색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처음 며칠은 늦잠을 자는 것도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상태였거든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해가 뜨고 나서야 일어나도 되니까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며느리 은정이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자신들이 모시겠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은정이가 여행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연락도 그리 자주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나 통화했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니 의외였어요. 그것도 제주도라니.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을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은정이는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은퇴 기념으로 좀 쉬라고 했어요. 종우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면서요. 아들도 온다니까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종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사실 여행이라는 건 제게는 낯선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가게를 지키느라 어디 멀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종우가 어릴 때 한 번 부산에 간 게 전부였죠. 그때도 당일치기로 다녀왔었어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문을 닫고 어디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정이가 언제 갈 건지 물어봤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2박 3일이면 충분할 거라면서요. 은정이의 목소리에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인다고 하니까 은정이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자신들이 다 준비할 테니 짐만 싸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은정이의 모습이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좀 소극적인 편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한테 얘기했어요. 은정이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한다고요.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은정이가 그런 성격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했죠. 그런데 종우도 온다니까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낯선 데 가면 뭐든 기록해두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녹음도 되고 그러니까 활용하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녹음 얘기를 하는지 이상했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나이 들어서는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했어요. 순자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녹음 기능을 알려줬어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뤘거든요. 전화 받고 걸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았죠. 아들이 사준 지는 몇 년 됐지만 복잡한 기능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자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겨우 녹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이런 걸 알려주냐고 물어보니까 순자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냥 여행 가서 좋은 얘기들 기록해두라고 했어요. 나중에 들으면 추억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굳이 녹음 기능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날 밤 종우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은정이가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던데 하고 말했더니 좋다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종우 목소리도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서둘러 하는 것 같았고,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사업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준비하라고 하면서 은정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뭔가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와 여행 간다고 좋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여행 가기 전날, 순자가 또 찾아왔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순자의 걱정이 좀 과한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순자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을까? 평소 연락도 자주 안 하던 은정이가 말이죠. 하지만 좋은 의도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은퇴해서 우울할까봐 배려한 것일 수도 있고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TV에서만 봤던 그 아름다운 바다와 한라산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기대도 됐습니다. 종우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 의미 있을 거고요.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순자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3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모든 일에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첫 여행인 만큼 즐겁게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은정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화려하고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꾸몄을까 싶었죠. 종우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은정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일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했어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같이 와서 저를 마중할 줄 알았는데 또 일 때문에 못 온다니 좀 서운했어요. 렌터카를 타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바다 색깔이 통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늘도 더 맑고 푸른 것 같았어요. 역시 제주도는 다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은정이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신호 대기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고 진동이 울리면 바로 확인했어요.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여행 왔는데 왜 그렇게 바쁠까요? 점심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렀는데 은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친구를 잠깐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30분 정도 걸릴 거라면서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제주도에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학교 동창이 여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가 저를 시골 마을 한가운데 내려놓고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잠깐만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왜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걸까요? 함께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들리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마을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분이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정말 인심이 좋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가게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주도 생활에 대한 얘기, 관광지 얘기 등등. 할머니가 통영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바다 얘기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은정이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잠깐 만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죠? 가게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서 핸드폰 꺼놓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서글프기도 했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은정이가 나타났어요. 뛰어온 것처럼 숨이 가빴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어요. 변명 같은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까 배터리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 건 아닐까요? 아니 어색했어요. 은정이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누구와 그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걸까요? 뭔가 숨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종우는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의 대답이 성의 없어 보였어요. 뭔가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고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도 종우는 오지 않았어요. 은정이만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알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통화들을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진지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종우가 나타났어요. 죄송하다면서 일이 좀 복잡해져서 늦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사업 관련된 일이라며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계속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뭔가 얘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고요. 돌아와서 보니 둘 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내일 뭘 할 거냐고 물어보니 은정이가 바다 구경하러 간다고 했어요. 배도 타보자고 하더라고요. 배라는 말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주도 바다를 배로 구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방으로 돌아와서 순자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종우랑 은정이가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은정이가 친구 만난다고 2시간 넘게 사라졌던 일, 종우도 늦게 와서 피곤해 보였던 일, 둘이 계속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던 일까지 다 얘기했어요. 순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뭔가 수상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순자도 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을까? 왜 은정이가 혼자 사라졌을까? 종우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옆방에서 종우와 은정이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진지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가끔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벽이 두꺼워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조용히.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뭔가 불안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에 비친 바다가 아름답긴 했지만 왠지 으스스해 보이기도 했어요. 순자가 알려준 녹음 기능이 생각났어요. 혹시 내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녹음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가 왜 그런 걸 알려줬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오늘은 배 타러 간다고 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배로 구경하자는 거였죠. 평소 바다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가족과 함께니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정이의 표정이 어딘지 긴장되어 보였어요. 종우도 아침부터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은정이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관광객들이 타는 크루즈가 아니라 작은 어선이 몇 척 있었어요. 여기서 배를 타냐고 물어보니 종우가 더 조용하고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왜 굳이 이런 외진 곳을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은정이가 특정 배 한 척을 가리키면서 저 배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정해둔 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던 거죠. 관광객들이 타는 배가 아니라 왜 굳이 이 배를 선택했을까요? 배 주인은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은정이가 선장 박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종우도 그분을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관광을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설명도 없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먼 바다로 나가기만 하더라고요. 관광 배라면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너무 조용했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하니 선장이 배 뒤쪽에 있다고 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배 뒤로 이동하는데 종우와 은정이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무심코 귀를 기울였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들렸어요. 종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선장 박 씨가 확실히 처리한다고 했잖냐고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처리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은정이가 대답했어요. 보험금은 한 달 안에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보험금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 보험금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제 보험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종우가 계속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지, 엄마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뭘 눈치채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계획을 세운 건가요? 선장이 끼어들었어요. 자신이 몇 번 해본 줄 아냐면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몇 번 해봤다는 말이 더욱 무섭게 들렸어요. 무엇을 몇 번 해봤다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보험금이라니 설마 제게 뭔가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들린 대화를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진정하려고 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가 알려준 녹음 기능이 생각났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지만 겨우 녹음을 시작했어요. 혹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복잡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종우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제 표정이 이상했나 봐요. 그냥 배가 좀 어지럽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들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은정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 물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뭔가 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시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어요. 선장과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뭔가 암시적인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다음에 또 연락하겠다고 은정이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이 더욱 무섭게 들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들은 것들이 정말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보험금 처리한다는 말들을. 그리고 제 이름까지.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간다고 종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원래 일요일에 가기로 했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은정이가 대답했어요.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이상했어요.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빨리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어요. 이 섬에 더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배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장 박씨, 보험금, 처리한다는 말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진실일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주도를 떠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종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제 배가 고장이 나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멀쩡했거든요. 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배가 고장났냐고 물어보니 은정이가 거들었어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둘이 미리 짜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어제 들은 대화를 제가 기억 못하게 하려는 걸까요? 비행기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 쪽을 힐끗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공항에 도착해서 통영으로 가는 길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행 얘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모두 조용했어요. 뭔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반가웠어요. 역시 내 집이 최고더라고요. 종우와 은정이는 피곤하다며 일찍 호텔로 갔어요. 혼자 남으니 조금 안심이 됐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순자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니 일단 무사히 왔지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대답했어요. 순자가 급하게 집으로 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어요. 순자가 와서 마주 앉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배에서 들은 대화, 갑자기 바뀐 일정, 거짓말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순자가 듣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보험금이라면 사망보험이 아니냐고 했어요. 사망보험이면 누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고 말했지만 순자 얼굴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말해줬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엄마를 해치려고 할까요? 하지만 순자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부모한테 손 내미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순자가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냐고 물어보니 녹음 기능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종우랑 은정이가 뭔 얘기하는지 다 녹음해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동도 주의 깊게 보라고 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종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일 점심 같이 드시자고 했어요. 갑자기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그런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 만날까 하고 물어보니 집에서 드시자고 했어요. 은정이가 음식을 해갈 거라고 했어요. 집에서 먹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밖에서 먹자고 했었는데요. 왜 굳이 집에서 먹자고 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한테 알렸어요. 내일 종우랑 은정이가 온다고 했어요. 집에서 밥 먹자고 한다고 했어요. 순자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음식에 뭔가 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순자 말을 듣고 보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일단 최대한 조심하고 녹음기 준비해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를 할 거라고 했어요. 이상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순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내일 만났을 때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 저도 대비를 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자가 미리 와서 녹음기 사용법을 다시 알려줬어요. 가방에 넣고 켜두면 된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정말 음식에 뭔가 탄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조금씩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순자가 손을 꼭 잡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12시가 되니 종우와 은정이가 왔어요. 은정이가 큰 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갈비찜을 해왔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한다면서요. 평소 같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평범한 갈비찜일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다행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음식을 차리면서 종우가 제주도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은정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했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건강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고 대답했더니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은 없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종우도 거들었어요.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적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둘이 번갈아 가며 건강에 대해 물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갈비찜을 먹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평소 은정이가 해주던 맛과 달랐어요. 뭔가 쓴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뭔가 탄 건 아닐까요? 순자가 말한 대로 조금씩만 먹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일어서자 종우와 은정이가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화장실에서 순자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건강 얘기만 한다고 했어요. 순자가 절대 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화 계속 녹음하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먹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다행히 종우와 은정이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대신 더 중요한 대화에 집중했어요. 혹시 결정적인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종우가 요즘 잠은 잘 주무시냐고 또 건강 관련 질문을 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다른 얘기로 돌리려고 했어요. 사업은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봤더니 종우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투자했던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많이 어려우냐고 물어보니 좀 많이 그렇다고 했어요. 빚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겠죠. 제 보험금으로 빚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종우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했어요. 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잔다고 했어요. 둘이 함께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요? 얼마나 빚이 있냐고 물어보니 종우가 망설이더라고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한 건가 봐요. 제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때 은정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 드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종우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어요. 역시 보험금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나오는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종우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이 끝나고 종우와 은정이가 잠시 밖에 나갔어요.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순자가 급하게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유언장이랑 보험 얘기까지 하더라고 했어요. 녹음 잘 됐냐고 물어보니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다고 순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창문 밖으로 종우와 은정이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고 순자도 궁금해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종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빚을 갚으려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뒤는 잘 안 들렸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저 때문에 빚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 목숨으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순자가 마을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장 박 씨라고 아냐고 물어봤어요. 70대 어선 선장이라고 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의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종우와 은정이 그리고 선장 박 씨가 한 팀이었어요. 제주도 여행도 배 타기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의 계획 속 희생양이었던 거죠. 종우와 은정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보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종우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일 또 만나자고 했어요. 특별한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좋은 곳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순자와 상의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말했어요. 아직 실제로 해를 가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현행범이 아니면 경찰도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순자가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서 그들이 확실한 말을 하게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자고 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자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순자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일부러 건강이 나빠진 척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했어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들의 진짜 목적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요즘 영자 할머니가 자주 어지러워 하신다고 했어요. 가슴도 답답해 하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일부러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마을은 작아서 소문이 금방 퍼질 거였어요. 며칠 후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소문이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목소리에 관심이 생긴 게 느껴졌어요. 역시 제 건강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좀 그렇다고 연기를 했어요.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다고 했어요. 나이 탓인가 싶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병원에는 가봤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갔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자신이 모시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빨리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다시 여행 가시는 거 어떠냐고 했어요. 바닷바람 쐬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역시 뭔가 꾸미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은데 여행을 가냐고 했더니 그래서 더 가야 한다고 했어요. 요양하신다고 생각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픈 사람을 여행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한테 알렸어요. 또 여행 가자고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요양한다는 핑계로 그랬다고 했어요. 순자가 좋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자고 했어요. 증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순자가 조카한테 부탁해서 작은 카메라를 구해왔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된다고 했어요. 영상도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요즘 기술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도 선명하게 찍힌다니 신기했어요. 며칠 후 종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은정이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우리가 모시고 제주도 다시 가겠다고 했어요. 역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제주도를 또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푹 쉬시라고 했어요. 그럼 몸도 좋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종우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빚 독촉이 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니 이번 주말에 가자고 했어요. 날씨도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대답하니까 종우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순자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중간중간 전화할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잡자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다른 호텔에 묵었어요. 더 외진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일을 저지르기에는 좋은 장소였어요. 그들이 일부러 이런 곳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저녁 식사 후 종우와 은정이가 내일 특별한 곳에 가자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전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말 외진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순자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기록해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배를 타러 갔어요. 이번에도 선장 박 씨였어요.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였어요. 이제 그들이 공범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배에서 종우와 은정이 선장 박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모두 녹음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카메라로는 세 사람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하기에 충분했어요. 완벽한 증거가 모였어요. 더 이상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배에서 내려온 후 제가 일부러 말했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알렸어요. 지금 모든 증거를 다 잡았다고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녹음을 했어요. 차 안에서도 종우와 은정이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하자고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가 좋겠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선장 박 씨의 과거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가 준비되었어요.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경찰이 호텔에 나타났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잠에서 깨어 당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이 저에게 신고한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맞다고 대답하자 종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뭘 신고했냐고 물어봤어요. 자신이 엄마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선장 박 씨랑 짜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종우와 은정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영상까지 보여주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어요. 경찰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보험 사기까지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했어요. 종우와 은정이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종우가 마지막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니.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해치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선장 박 씨도 같은 날 체포되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 여러 번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보험 사기의 전문가였던 거예요. 종우와 은정이를 꿰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였죠. 돈에 급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종우가 사업 실패로 몇억 원의 빚을 졌어요. 은정이도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그때 선장 박 씨가 접근해서 보험 사기를 제안한 거였어요. 악마 같은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빚독촉이 심해지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간 거였죠. 제 생명보험금이 5억 원이었어요.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제주도 첫 여행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선장 박 씨와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했던 거죠. 배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노인이 바다에 빠져 익사한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이 실행일이었어요.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서 저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 거군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종우를 다시 보니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번 선을 넘은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검사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족을 해치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종우는 15년, 은정이는 12년, 선장 박 씨는 18년을 받았어요. 주범이 선장 박 씨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모두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종우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법정을 나왔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용감해서 목숨을 구한 거라고 했어요. 순자 덕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의심하라고 했고, 증거 모으는 방법도 알려줬고요. 순자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순자 덕분이었어요. 평생 친구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가족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종우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와도 볼 거냐고 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날 해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순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가족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자가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친 거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이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이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평화롭고 포근했는데 이제는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네요. 순자가 이제 정말 혼자라고 말하는 저에게 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가족은 떠났지만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적막해 보였어요. 하지만 무서움은 없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아무도 저를 해치려 하지 않아요.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종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거였어요. 읽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읽어봤어요.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엄마를 정말 사랑했지만 돈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종우와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남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며칠 후 순자와 함께 회를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순자가 말해줬어요. 60대 후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라고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요. 60대 후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볼까 하고 말했어요. 순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 국내로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힐링하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일을 겪어야 했지만 어쨌든 자유를 얻었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모습이 인생 같았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다시 평온해지는 거죠.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평온해졌어요. 믿음이 깨지면 바닷물도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냐고 말해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살아남았어요. 가족의 배신을 이겨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석양은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에요. 아무도 쟤를 속이거나 해치려 하지 않을 순수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지만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예전과 같은 바람이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제 정말 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화였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제가 이겨냈어요. 68세의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의 음모를 막아낸 거예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약해 보여도 할 일은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무엇을 할까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진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남은 인생은 오직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오늘 밤은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